미국이 한국 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들은 100% 다 차단이 돼서 한 척도 왕래를 못했고요. 트럼프는 지금 이란이 돈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선택적으로 통과하고 있던 그 원유 200만 배럴, 그 판매 수입은 누구한테 가는가? 그거는 이란의 군부, 이란의 종교 지도부, 여기로 가고 있는 돈들인 거예요. 이란 군부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미국도 이란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전면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 시간 13일 밤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2일차죠. 그래서 봉쇄를 위해서 미국이 이 지역에 해군 함정들을 여러 척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봉쇄라고 하는 거 무조건 100% 봉쇄는 아닙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란의 항구에서 나오는 배들은 봉쇄예요. 거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의 항구들, 카타르라든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의 항구에서 나오는 또 들어가는 선박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란으로부터 또는 이란으로 들어가는 선박들은 100%다 차단이 돼서 한 척도 왕래를 못했고요. 이란 지역이 아닌 곳으로부터 나오는 선박 10척, 뭐 12척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추정치들인데 10척 내외가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 해협을. 그래서 이란이 허락한 배는 통행을 허용했지만 다른 배들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다른 배들을 공격을 심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배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통행량이 하루에 120척 내지 130척 정도였는데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10척 이하가 다닐 뿐이었다. 이렇게들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척 다니는 거, 10척 정도 다니는 거, 이것은 대부분 이란의 원유 수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중에는 이란 국적도 있고 또는 중국 국적도 있고 다른 나라의 국적의 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의 원유를 실어서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는 그런 배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은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건 가만히 내버려 뒀거든요. 그나마도 호르무즈에서 그 원유가 나오지 않으면 더 유가가 올라갈까봐 이란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그냥 방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2배나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란은요, 오히려 석유 수입이 늘었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에는 뭐 타격을 받고 또 선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란은 오히려 석유 수출 수입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거의 2배가 올랐다.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돈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란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겠다. 그 대신 다른 나라들, 사우디라든가 UAE, 카타르에서 나오는 거기로 또 들어가는 선박들은 허용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원유와 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이란의 휴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란 대표단하고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렬이 됐습니다. 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양측의 요구사항은 뭔가? 미국의 요구사항은요, 우라늄, 농축 우라늄과 또 그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받을 통행료, 그거 포기해라라고 하는 것. 예. 또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같은 이런 그 무장 세력, 여기와 관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농축 우라늄을 440kg 정도를 이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확인된 숫자이거든요. 네. IAEA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숫자가 농축도 60% 정도인 농축 우라늄 440kg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보고서를 낸 상태예요.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축도가 90%가 돼야 된대요. 근데 60%면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우라늄 235의 농축도는 뭐 0.7%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90%까지 올려야, 원심 분리기 같은 걸로 그렇게 올려 놓아야 이게 핵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란은 60% 정도까지 농축을 해놨다. 그게 440kg나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농축 우라늄 문제인데, 이것을 국외로 반출을 해야겠다. 이란 밖으로 빼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 농축 금지, 농축시설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그거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국외 반출 어림도 없다. 그냥 국내에 둘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농축하는 거 글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농축 이 원심 분리기 안 쓸게.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알 수 없어. 이것이 이란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고, 이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렬된 거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입니다만, 어쨌든 이란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뭐 미사일 쏘고 드론 가지고 폭격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선박들의 입장에서는, 민간 선박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안 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하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군, 하마스 이런 그 무장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중동에. 이것은 다 이란이 돈을 댄 조직들입니다. 이란이 키운 조직들이에요. 이게 그 주변 국가들의 다 자리를 잡고, 이게 그러니까 이란이 추구하는 이슬람 혁명의 전위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뭐 무장 조직이면서 테러 조직이면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돈을 대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란은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란도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전쟁 배상금 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액 다 배상을 하라라고 이란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 또 이란이 또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결 자산을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특히 이란으로서 뼈아픈 것은, 이란이 이 석유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은행에다가 자산들을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동결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휴전 협상을 하면서 이란이 그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해제해달라, 그걸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양측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미국도 이란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고, 휴전 글쎄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은, 글쎄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란 군부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현재 이란산 원유가 그 이전까지 말이죠. 한 200만 배럴 정도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통과한 거죠. 이란산 원유만 통과를 하고 다른 나라의 원유, 가스들은 통과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선택적으로 통과하고 있던 그 원유 200만 배럴, 그것은 그 판매 수입은 누구한테 가는가? 그거는 이란의 지금 지배 세력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군부 또 이란의 종교 지도부 여기로 가고 있는 돈들인 거예요. 이게 전쟁 자금이기도 한 것이고요. 미국은 이것을 차단해서 이란을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 200만 배럴마저도 글로벌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유가는 더욱더 오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까지 안 나온다면 더욱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2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게 이 전쟁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거예요. 왜?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양이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중에 200만 배럴이라고 하면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원유 시장이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원유 비축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2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정말 아쉬운 상황,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것을 차단한 이유,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란은 맞겠지만, 이란의 원유가 나오는 거는 맞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원유는 얼마든지 나가도 된다라고 지금 그 미국이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의 원유, 가스는 통행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 다른 나라의 이 선박들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미국 눈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란이 언제 와서 그 선박을 때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란이 지금 아직도 드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미사일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란에는 수천 척의 소형 쾌속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의 해군을 타격을 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쓸만한 해군 함정이 없습니다. 제법 규모가 큰 것들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 있다. 곳곳에 숨어 있는 이란의 소형 쾌속정들인 겁니다. 이게 수천 척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해군 함정이 이것을 감당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해군 함정 입장에서도. 왜? 숫자가 많고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원들 또 일반 민간 선박들은 이런 것들이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이란 석유 유출은 막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석유는 통과하도록 하는 것, 그게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바이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지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란의 석유를 막을 수는 있다. 그건 확실하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원유와 가스가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란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이란은 어떻게 하든 간에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면 유가 폭등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을 괴롭히고 트럼프를 괴롭히고 다른 나라, 미국의 동맹국들을 괴롭히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란 바다 앞바다에 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와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잖아요. 미국의 해군 함정과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정규 군사력들은 대부분 다 괴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얼마든지 다른 수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테러인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당했던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9.11 테러인 겁니다. 이거는 정규 군사력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테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또 예상 가능한 건 뭐냐?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거기도 또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바닷길이 있잖아요. 밥 알데브라고 하는 그 바닷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중해로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으로 나오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해의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는요, 동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서쪽에는 밥 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해협으로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공격을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서쪽에 있는 밥 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데는 아직은 통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멘이 딱 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멘은 그리고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이란이 후원하고 있는 무장 조직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란은 얼마든지 후티 반군을 시켜서 밥 알데브 해협이라고 하는 데를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미군이 가가지고 위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후티 반군이 지난번에도 말이죠. 작년에도 후티 반군이 여기에서 뭐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미국의 항공모함이 갔는데도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쪽 해협을 또 교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미 이번 전쟁에서도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공격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또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형 쾌속정들이 뭐 수천 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동원해서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 네, 미국이 통과를 허용한 그 선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테러 위협을 또 테러 공격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들이 또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에다가 기뢰를 무차별적으로 매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뢰를 매설을 하게 되면 기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안함이 당했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다가 폭탄을 감춰 놓는 거죠. 그리고 배가 지나가서 그 배의 진동이 느껴진다든가 또는 그 배와 충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바닷속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 폭탄들이. 그렇게 되면 배가 깨지는 거예요. 예,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이것을 매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말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왜? 이걸 매설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거가 매우 힘들다고 해요. 예, 그것은 뭐 다른 나라들에게 이게 골칫거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란 자신에게도 이건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배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 배도 여기를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배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기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뢰를 매설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은 후티 반군을 동원한다든가 또 주변국들에 대해서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가 또 쾌속정을 동원해서 이 해상 테러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이란의 해상 통로가 다 막히는 셈이 되잖아요. 완전히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완전히 막히는가? 이란은
식량도 수입을 해야 되고 생필품들도 수입을 해야 되고 또 기름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9천만이고요. 영토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7개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북한하고만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하고만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은요, 7개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국경을 미국이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나라의 또 문제가 되잖아요. 파키스탄의 문제인 거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문제인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그 매체들로부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란 당국이 국경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교역을 더욱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분명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지금 또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원유와 가스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서 이란도 얼마든지 이란 원유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만은 이란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 실제로 있었던 일로 봐야 할까요? 보도들에 의하면 이란에서 미국의 F-15 전투기가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란군이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쏘아 맞춘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15 전투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특수 군사 작전을 통해서 거기에 탔던 미군 병사를 미군이 구출하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거기에서 사용된 이란군이 사용한 그 휴대용 미사일은 중국군이 제공을 한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에게 무기를 주지 않는다. 또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란이 대공망을 작년 2025년 하반기부터 대공망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다 교체를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주력인 대공 무기, 대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들, 이게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의 HQ-9B라고 하는 거예요. 홍치-9B라고 하는 이런 걸로 구성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지의 사실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산 무기들, 중국산 대공 방어망이 완전히 이거 그냥 무용지물이구나, 그냥 고철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왜? 중국산 무기로 대공망을 구성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또 미국의 전투기, 미국의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란 상공을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지금 F-15 전투기 한 대가 격추를 당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산 대공 방어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냥 고철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렇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중국이 이란에다가 무기를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사일 하나쯤 거기다 더 줬다?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부인할 만한 일도 아니고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본격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인 무력 대결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호르무즈 해협 또는 인도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려면, 중국이 미국에 덤비려면요, 해전을 하거나 공중전을 하거나 이건 너무나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투력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해전만 일단 생각을 해볼까요? 바다 전쟁. 예. 그걸 하려면 이 수상, 바다 위에서는 항공모함들의 이 대결이 이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이것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전쟁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 숫자만 보더라도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66척입니다. 중국은 12척이에요. 근데 중국은 물론 재래식 잠수함들이 있어요. 디젤 잠수함 46척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디젤 잠수함하고 핵 잠수함하고는 전투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미국에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그걸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한국의 전투력이 완전히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핵 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추진 잠수함은 전투력에서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핵 추진 잠수함들이 12척이 있는 거고요. 미국은 66척이에요. 그것을 2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운행을 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만 보더라도 이게 전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상태고요. 전투 경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투 경험은요, 미국은 1910년대부터 잠수함을 운영을 해왔고 계속해서 그 운영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켜 온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요, 이제 막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죠. 더욱더 문제인 것은 그냥 단순한 운행 경험뿐만이 아니고 미국은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실전 전투 경험이 없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공 방어 능력 면에서도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전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전자전을 벌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대공 방어망들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상공 완전히 뚫려버렸고 이란의 상공도 완전히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레이더 또 미사일들이 고철덩어리가 된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전 능력에서도 두 나라는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군사력 동원에서는 어떠냐? 지상군 동원에서는 어떤가? 여기에서도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 800군데의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이 미군 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군도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8만 명이 있다든가 그래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중국 본토로부터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중국이 해외에 중국군 기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지부티 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전투력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경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전투를 벌린다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전투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것은 바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을 벌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대만 해협, 그것은 바로 중국의 앞바다잖아요. 거기에서는 중국이 막강한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막강한 지상군도 갖고 있는 거고 상륙군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전투가 벌어진다면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오든가 또는 미국 본토에서 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전투를 벌린다면 그것은 중국의 우위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 이란 앞바다에서 인도양에서 또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쓸데없이 군사적인 무력 충돌을 그 바다에 가서 할 이유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은 중국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중국은 그저 뭐 말로만 그러지 마 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트럼프의 대이란 압박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보면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곳의 분석 결과들을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 압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중국 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인 적, 중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중국의 이 중동 지역에서의 가장 큰 동맹 또 우방 국가인 것이죠.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세계 곳곳에다가 뿌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곳곳에 인프라 시설들을 만들고 중국의 해외 진출 거점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바로 그 핵심 거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50억 달러를 이란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 도입하는 석유의 40 내지 5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란 테러 세력의 자금줄이고요. 또 중국에게도 이란은 아주 쓸모가 많은 에너지 공급원이고 또 반미 세력의 굉장한 축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자금줄 또 에너지 공급 루트 이런 것들을 때리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의 기름값을 올리고 중국의 제조 능력에 타격을 가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타격을 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나라들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런 추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심하게 압박을 가해서 그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요? 파나마잖아요. 파나마에서 홍콩의 그 허치슨이라고 하는 중국계 이 항만 운영 기업을 추출했잖아요. 네, 그걸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쫓아내는 거는 미국이 직접 한 건 아니고 파나마의 최고 법원이 이제 그 위헌 판결을 내서 허치슨이라고 하는 기업을 축출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파나마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초크 포인트에서 중국계 기업을 축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장악을 한 거죠. 중국을 쫓아내고.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이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핵심적인 동맹인 거예요. 예. 그 1대1로의 중심인 거죠. 라틴 아메리카 1대1로의. 이란, 중동의 중국 1대1로 핵심인 겁니다. 여기를 다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것을 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게 치명타가 된 거죠. 왜? 장부상으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이란 같으면 1,450억 달러를 투자했죠. 파나마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고 베네수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게 엄청난 자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투자했고 거기서 상당한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저가로 원유를 들여오고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게 상당한 자산인 겁니다. 중국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뭐 무력화되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은요 굉장히 큰 타격을 당한 겁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게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투자를 날린 것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제조 능력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다만 문제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미국하고 상당히 친한 나라들까지 그런 타격을 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앞으로 이란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거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몇 가지는 있습니다. 이란의 집권 세력, 즉 혁명수비대와 종교 지도자들, 이들 간의 결합, 이 숫자는 한 100만도 안 되거든요. 이란의 전체 인구가 9천만인데요. 요 100만도 안 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 또 올 초에 수많은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이들이 그냥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국제인권단체들의 추측에 의하면 3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부상자까지 하면 뭐 10만도 넘을 거라고 추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 국민을 향해서 그냥 총을 쏘고 있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 이란 국민들이 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총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북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혁명수비대와 종교 지도부의 결합, 이것은 김정은과 그의 세력,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 국민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 집권 세력들은 지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고 있다. 왜?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 인해서 그 수입이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란 국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수백 %에 달하는 거고요. 뭐 이 영양 실조에 처한 사람들이 한 60%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추산치들 나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집권 세력 제거하기 너무 어렵다. 그걸 하려고 나서니까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란의 상황이고 앞으로 이것은 별로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 거의 분명합니다. 자,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자기들이 나가게 되면 이란 집권 세력들이 돈을 계속 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우디, UAE, 카타르, 이것은 그냥 이란의 인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권 세력은 괴멸을 시키고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스라엘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특히 네타냐후 수상의 입장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타냐후는 어떻게든 계속 전쟁을 한다. 언제까지? 이 집권 세력을 괴멸시킬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을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네타냐후는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뇌물 재판 중인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는 탄핵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집권 세력을 괴멸시킨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관련된 그 세력들의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 끝나기 너무 어렵다. 미국은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미국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가? 명시적인 전쟁은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 상태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란의 위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테러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석유 가격 내리기 쉽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배들이 여기를 지나다니기 정말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고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다가 선원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배의 선원이라고 하면 그 배를 타고 싶겠습니까? 선원들이 그런 배를 타고 싶어 하지 않고 여기 지역을 오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기름값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소식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폭격을요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곳곳에서 석유 수출 시설 또 정유 시설들이 타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산치에 의하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서 러시아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을 지경인 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 또 AI 기술 드론 방어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의 국가들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사우디가 젤렌스키를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라고 지금 서로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러시아의 석유 시설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이 싱크탱크들의 분석 또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K방산의 놀라운 도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 시프리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매년 이 국가 간 무기 거래에 관한 통계를 발표합니다. 근데 한국은 대개 10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서 2023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면요. 1위는 물론 미국이죠. 42%. 2위는 러시아였어요. 11%고 3위가 프랑스, 4위 중국, 그 뒤로 독일, 이탈리아 이런 순으로 쭉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10위예요. 9위가 이스라엘이고요. 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 이게 지금까지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고급 무기로 하면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인 거고 또 가성비 무기에서는 러시아가 1위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이랬는데 프랑스는 미국에 맞서서 원자탄을 개발했을 정도로 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었잖아요. 또 중국은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붓고 또 제조 역량도 대단하니까 거의 이 러시아를 넘어설 기세로 이렇게 요즘에 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 자료를 보면요. 깜짝 놀랄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도약인데요. 물론 2025년에도 미국은 압도적인 1위였어요. 42%. 그리고 3위였던 프랑스가 2위에 올랐습니다. 이것도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하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래 2위였던 러시아는 5위로 떨어지고요. 4위였던 중국은요. 8위로 추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추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9위와 10위였던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각각 차지를 하게 된 거예요. 3위, 4위로 채우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뭘까? 좋기만 한 일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무기의 수출 실적이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그들의 무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이요, 실전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 무기라고 하는 것 겉모습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 투입되지 않으면 적과 싸워보지 않으면 그 무기의 성능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실험만 가지고 그건 얼마든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전으로 러시아 무기와 중국 무기의 성능, 그 초라한 성능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잖아요. 전면 침공을 하죠. 그 탱크를 앞세우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이 키이우를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뜻밖에도 탱크들이 이 러시아제 탱크 말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군대가 사용한 이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인 거예요. 휴대용, 뭐 어깨에다 놓고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맞고 이 러시아산 탱크들이 그냥 고철덩어리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의 숫자가 12,000대에 달한대요. 무려 12,000대가 파괴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뭐 발표하는 데 따라 좀 달라요. 러시아의 발표에 따르면 4,500대 뭐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또 서방의 유럽 국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 8,000 내지 9,000대 뭐 1만 대 요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발표는 12,000대를 자기들이 파괴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지상군 탱크가 완전히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공군 사정도 비슷하거든요. 이 수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수억 달러짜리 이 수호이 34, 수호이 35 전투기들, 러시아가 그야말로 자랑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 휴대용 미사일들, 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스팅거, 이글라 이런 것들에 그냥 허무하게 격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공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해군 함정도 마찬가지예요.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의 상징이 뭐였냐? 이 순양함, 이 모스크바 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지대함 미사일을 맞고 그냥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러시아는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4년을 넘어서 지금 5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은 러시아 병력들이 전투를 정말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산 무기가 성능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그렇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실전이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라 체포 작전을 했잖아요. 또 이란에서 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 전투기,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야말로 이란 상공을 그냥 뭐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두 나라,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이 두 나라는요, 모두 러시아산 대공망, 거기다가 중국산 최신 대공 방어망,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홍치 9B라고 하는, HQ9B라고 하는 이런 방공 시스템, 이것까지 들여온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 HQ9B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이것은 미국의 최신 스텔스기 F-35도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는 방공망이다, 그런 미사일이다, 그런 레이더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홍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뭐 눈뜬 장님이 돼버렸잖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들어와서 전자전을 해가지고 이들의 이 대공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나라,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나라의 하늘, 영공은 완전히 무방비로 뚫려버린 거죠. 스텔스기는 뭐랄 것도 없고 이 헬리콥터까지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의 실적이 이렇다가 보니까 이 두 나라의 무기, 이제는 뭐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수출 실적의 추락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그 자리를 이스라엘과 한국이 채우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요격력 미사일이 주종이잖아요. 2023년에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대공 방어망의 위력이 그야말로 뭐 여실히 드러났던 거죠.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게 놀라운 요격 성공률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현재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또 한국의 천궁2라고 하는 이 미사일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격 성공률 96%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 주문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우디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에서부터도 이 새로운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한국산 미사일 천궁2의 실전 성능이 확인된 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그 성능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2025년의 스프리 데이터, 그러니까 글로벌 4위 실적, 수출 실적 글로벌 4위라고 하는 건 이 실적, 이거는 한국산 미사일의 성능하고는 무관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실적, 이것은 주로 재래식 지상무기의 수출 확대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국의 주력 품목, 이것은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지상무기고 재래식 무기라고 불리는 거죠. 최신 현대식 무기는 어떤 겁니까? 새로 개발되는 것들. 이것은 AI 시스템, 또 무인 드론, 전자전 장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재래식 무기죠. 2차 대전 당시에도 이미 쓰이던 그런 무기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1991년에 이제 공산권이 붕괴가 되잖아요. 소련 붕괴되고 또 동유럽 국가들 다 이제 독립하고 이 스탄 국가들도 독립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기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폼나는 최첨단 무기들 말고는 재래식 무기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돈도 쓰지를 안 한 거예요. 왜? 전쟁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방 예산을 극도로 줄였고 재래식 무기들도 거의 다 구입 예산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도 사주지 않는 무기를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강하던 미국 또 유럽의 이 방산 업체들, 여기들은 다 생산 라인도 다 폐기하고 극도로 줄여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력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하던 사람도 다른 데로 업종을 전환하고 또 젊은이들도 이와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전공을 하는 젊은이들도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인력도 사라졌어요. 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늘리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다시 전쟁 위험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재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다 재무장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 병기창이 지금 비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져서 거기다가 무기 지원해 주느라고 병기창이 비어 있죠. 또 지금 베네수엘라의 작전도 그렇죠. 이란에서의 지금 전쟁도 그렇죠. 그러니 병기창이 다 지금 뭐 한 절반은 줄어들어 있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생산 능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는 자기들의 수요도 채우기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수출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출을 할 만한 물량을 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라들은 다 이 전쟁 분위기 때문에 전부 급해졌잖아요. 빨리 무기를 갖다가 재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특히 어떤 나라들이 그러냐? 2022년 그 이후부터는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언제 자기가 타겟이 될 수 알 수 없는 거예요. 푸틴이 언제 우리나라를 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뭐 그런 위협을 다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군대의 병력 숫자도 늘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도 늘리고 이렇게 재무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 원했던 무기 그건 뭡니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프랑스의 다소 또 영국의 BAE 시스템스 같은 이런 지금까지 그들이 알아왔던 이 유수의 방산업체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주문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기를 좀 달라고.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뭐냐? 몇 년씩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나 급한 거죠. 그래서 다른 데 어디 우리가 무기를 구할 데 없나 하고 세상을 둘러봤는데 저기 끝에
저기 이 세상의 동쪽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방산이 괜찮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러면 방산이 괜찮아졌냐? 다른 나라하고 왜 다르냐? 1991년에 공산권 붕괴 후에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위산업도 쪼그라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방비를 줄이지 않는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늘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줄였어요. 또 중국도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중국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 꼴이 날겠네?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무장을 계속 유지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이 국방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이스라엘, 중국 이 세 나라는 국방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그때까지 재래식 무기의 생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거죠. 특히 그 재래식 무기의 성능을 극한으로 향상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인 겁니다. 왜? 북한이 계속해서 위협을 하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당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 추진을 했고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라도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능을 극한으로 향상을 시켜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미 병기 창고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그 주문에 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대한민국 무기는 성능도 좋은데다가 값도 싸단 말이에요. 원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가성비 끝판왕이다. 또 상대방이 기술을 이전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하게 우리는 대응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시급하게 재무장을 해야 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공급자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를 했고 루마니아, 에스토니아가 그 대열에 동참을 했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지상 무기만으로도 세계 4위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수출을 하지 않았던 무기들이 지금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천궁2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들을 96%의 성공률로 요격해낸 바로 그 천궁2라고 하는 미사일. 이것도 지금 새롭게 등장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캐나다에서 독일하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잠수함인 거예요. 디젤 잠수함. 또 이 전투기 분야에서도 4.5세대 전투기, 가성비 아주 좋은 전투기 KF-21이라고 하는 것까지 무대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까지 가세하게 되면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4위가 아니고 저는 2위에 오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 2위라고 하는 거는 누가 차지했던 지위냐? 그건 바로 러시아의 지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위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마는 이 K방산의 부상, 세계 유수의 방산국가 로 부상했다고 하는 거. 이거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면서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마냥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 한국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의 무기를 제공하는가, 또 어떤 나라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그저 상대방이 사주기만 하면, 구입해 주기만 하면 고맙지 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계의 지정학적인 구도, 국제정치의 판세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떤 나라에 이 무기를 줘야 되고 어떤 나라에는 주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도덕적인 책임감도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